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대는 챗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논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대는 논문을 찾고, 그다음에 논문을 찾은 내용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논문의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 논문을 좀 자세하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많은 이제 논문을 처음 읽는 학부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원 신입생들은 그 논문이 이렇게 굉장히 긴 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눈에 보기에도 조금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논문이 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익숙한 학생들은 뭐 그냥 읽을 수도 있겠지만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영어랑 전문 용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논문들 비슷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읽고 날마다 하다 보면 어느 정도씩 이제 여러분들이 개선되고 실력이 느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는 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논문을 읽는 시리즈에 대한 유튜브를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챗GPT의 등장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챗GPT를 봤겠지만, 이 단순하게 뭐 인공지능이 우리가 논문을 읽는 걸 편하게 한다,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논문을 읽는 방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방식들이 이 챗GPT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2012년에 네이처에 나온 논문을 제가 뽑았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드노보 뮤테이션 revealed by whole exome sequencing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autism. 그죠? 그래서 드노보 뮤테이션을 revealed by 무엇으로 밝혀냈다. whole exome sequencing. whole exome sequencing이라는 걸 통해서 찾아낸 드노보 뮤테이션이라는 것들이 여기 오티즘 자폐죠. 자폐와 strongly associated, 강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2012년의 논문입니다. 2012년의 논문 4월 4일에 등장한 논문인데, 이 논문은 자폐 연구 역사를 좀 바꿔놓은, 그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연구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선택을 했고, 이유는 뭐냐면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드노브 미테이션이라는 게 만약에 지금 2024년의 시점에서 자폐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그 로버스트하게, 그러니까 가장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가설로 한 12년 전쯤에 찾아냈던 연구가 드노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드노미테이션 연구가 2012년 4월 4일에 네이처에 나왔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날 각기 다른 그룹들에서 동일한 결론의 논문들이 이렇게 두 편이 더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논문이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내용이 등장을 했고,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논문이라고 하는 건 어벤져스 시리즈 혹은 뭐 그런 시리즈의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2012년에 이런 결과를 찾았으면 이 내용들이 지난 몇 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업데이트되고 더 새로운 이야기들이 등장을 했을 겁니다. 그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어떻게 논문을 통해서 읽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논문의 제목에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논문은 제목 자체가 결론입니다. 드노뮤테이션이 자폐에 연관이 되어 있다. 그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엑솜 시퀀싱을 통해서 찾았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내용에 뭐가 있을까? 드노뮤테이션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찾았던 엑솜 시퀀싱이라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자폐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밝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논문의 구성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앱스트랙트가 존재를 하고, 옆에 섹션으로 보도록 할게요. 앱스트랙트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됐죠. 메인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랑 다르게 이 논문은 이렇게 메인이라고 하는 파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인트로덕션, 리절트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메인이라고 하는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고 여기서 이제 결론을 이런 식으로 문단으로 내면서 끝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논문의 형태는 조금 짧은 형태, 레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획이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참고를 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논문을 보게 되면 모든 논문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4월 4일에 굉장히 이 연구 결과 말고 이 두 편의 결과 똑같은 내용을 갖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세 편의 각기 다른 연구가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거는 과학계에서 거의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이제 편집했던 편집장이 이거에 대한 이제 본인이 서머리를 씁니다. 이 위대한 발견이다. 이런 내용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한 요약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으실 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문을 웹 오브 사이언스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으면 그거로부터 제목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챗GPT를 이제 키시고 챗GPT에서 이제 아까 그 논문, 이 논문이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 논문을 다운로드를 받고 이 논문을 업로드를 시킬게요. 여기다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챗GPT 유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PDF 업로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무료 버전은 아마 PDF 업로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유료를 쓰셔야 됩니다. 네, 저는 챗GPT가 나오고 지금까지 계속 유료를 쓰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유료로 구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뭐, 저는 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기도 했고 해가지고, 초반부터 많이 썼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텍스트를 복붙해가지고 넣으셔도 되고, 어쨌든, 인공지능한테 이 논문의 정보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고 나서 뭐라고 치냐. 아, 일단, 먼저 인사를 먼저 하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죠? 과학 연구에 대한 논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읽을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챗GPT한테 그냥 바로 어떤 태스크를 줬는데 좀 이렇게 약간 챗GPT랑 좀 스몰톡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약간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고 자 그러면 제가 논문을 PDF로 업로드해 두겠습니다. 이 논문을 읽고 어, 저자들이 찾은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저자들, 저자들을 소개할 때는 1저자 제가 말씀드렸죠. 1저자라고 하는 게 1저자가 이분에 해당을 하고 스테판 제이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고 1저자 이름 그리고 연도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김 2012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챗GPT가 어떻게 요약을 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일단 챗GPT가 2012년 샌더스 논문이라는 건 이해를 하고 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드문 드뇌변이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일단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들은 928명의 개체, 200개의 형제쌍을 포함한 전엑솜 시퀀싱을 통해 드뇌베 베리언트, 드뇌베 변이를 조사했습니다. 드뇌베, 드뇌베. 이건 뭐지? 아, 회신하기. 연구 결과 뇌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들에 발견된 드뇌베 단일 뉴클레타이드 변이를 무의미한 돌연 변이와 스플라이스 변이들이 AS에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좀 읽기가 좀 어려워요. 네,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분석에 따르면 AS를 가진 사람들이 드뇌베 비동의성 변이가 비활성 형제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SN2A 유전자의 2명의 환자에게서 2개의 독립적인 무의미 변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자폐증 위험 유전자를 발견하기 위한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며 드네베 변이가 ASD 위험과 관련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느끼는 건 뭐냐? 일단 한국어 번역이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가 지금 버전에서는 한국어 버전이 굉장히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몇몇 용어들이 되게 이상합니다. 예를 들면 드문 드네베 변이. 라는 용어도 좀 이상하고 전 엑솜 시퀀싱이라는 용어도 이상해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한국어 번역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여기서 드뇌배 변이라고 하는 게 드뇌 변이. 드뇌 변이라고 하는 것은 드노보 베리언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신규 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냐면 드노보 베리언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하고 이게 일반적인 번역어면 사람들이 드노보 베리언트라는 말을 신규 변이로 많이 쓸 텐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연구하시는 분도 없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분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과학 논문 읽을 때 특히 학부생들이 파파고 같은 거 돌려가지고 이렇게 번역어를 많이 읽는데 그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뭐 인공지능을 쓰는 것도 괜찮고 파파고를 쓰는 것도 괜찮고 뭘 써도 괜찮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우리나라의 과학 번역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과학 번역이 필요하던 시대, 그러니까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시대 때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런 예를 들어서 드노베리언트 같은 용어는 저라면 굳이 번역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리언트도 사실 이게 변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을 하면 유전 변이거든요. 근데 드노보 베리언트는 저희 수업 시간 때 배웠듯이 이거는 부모의 그 아빠의 정자나 엄마의 난자에게 생기는 변인데 얘는 유전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얘는 부모의 생식세포에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베리언트라는 말을 유전 변이로 번역을 하면 유전이 되는 변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드노보 베리언트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얘한테 이거를 좀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문 변이라고 하는 것은 rare variant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번역어로는 정확하게 써줘야 돼, 얘한테. 는 희귀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예를 들면 단일 뉴클레오타이드 변이, 이런 것도 단일 뉴클리드 변이, 이거는 단일 염기 서열 변이.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 비동의성 변이, 논 시노니머스 변이, 이거는 진짜 번역어가 저도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건 그냥 패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주고, 그럼 얘가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줘요. 아, 이런 것도 봐야겠구나. 이 무의미 변이. 이것도 논센스 베리언트라는 뜻인데,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한테 서머라이즈 해달라고 했고, 영어로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Their finding. 아, by reading this PDF. 영어로 하면, 이제 영어로도 당연히 번역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뭐 영어가 일단 더 좀 스트럭처 있게, 그러니까 구조가 잘 잡힌 채로 이렇게 그 요약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영어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학부생들이나 대학원 신입생들, 특히 이제 뭐 저의 수업을 듣는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그럼 이제 이 정도는 좀 읽기가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샌더스라는 사람이 2012년도 때 했던 연구는 요 드노보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베리언트랑 그 컨트리뷰션을 보는 거다. 뭐에 대한 컨트리뷰션? 자폐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928명의 엑솜 시퀀시 분석을 했고 그중에 이제 200 시블링 페어를 연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시블링 페어를 사용을 했는지, 그죠? Why they? 그래서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폐에 대한 드노보 싱글 디클레타이드 베리언트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럼 자폐 환자를 그냥 연구하면 될 텐데 왜 200명의 시블링 페어를 사용을 했는가?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Why they used sibling pairs. 아, 맨 처음에 시블링 페어가 뭔지 물어봐야 되겠죠? What are the sibling pairs in the study? How they define? Why they used it? 그죠? 자, 이렇게 물어보면 시블링 페어라는 게 뭐냐? 한 명의 아이들이 자폐로 진단을 받았고, 그죠? One child has been diagnosed with autism,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들은 진단받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한 명의 아이는 진단을 받았고, 한 명의 아이는 진단을 받지 않았다. set of sibling, 그죠? 형제 자매들, 형제 자매 관계인데, 그 형제 자매를 딱 놓고 봤을 때 한 명은 자폐로 진단받았고, 한 명은 진단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describe 할 수 있냐? phenotypically discordant sibling pairs. 그죠? 표현형적으로 discordant, 매칭이 되지 않은 형제 자매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의미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의 형제 자매인데 한 명은 자폐로 진단받았고 한 명은 진단받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형은 자폐인데 남동생은 자폐가 아니고, 뭐, 오빠는 자폐가 아닌데, 여동생은 자폐고, 약간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시블링을 왜 우리가 이렇게 했냐. 그래서 이 시블링 페어는 어떻게 디파인을 했냐. 이 사이먼즈 컬렉션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이렇게 얻어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 명은 자폐로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모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이 시블링 페어를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 지네틱 스터디에서 시블링 페어를 찾는 이유는 굉장히 강력한 어프로치를 주는데 특히 자폐와 같이 컴플렉스 디스오더를 연구할 때, 그러니까 복잡한 그런 질환군을 연구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는 Control for Genetic Background. 그러니까 유전학적인 비교를 할 때 그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시블링은 평균적으로 50% 정도의 그 유전자를 쉐어를 한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유전자는 그 유전적인 백그라운드, 그 지네틱 마테리얼에 해당을 하게 되죠. 50%가 서로 닮아 있다. By comparing affected, unaffected sibling. 그러니까 이 affected라고 하는 건 자폐로 진단받은 아이들, unaffected는 진단받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를 하면 연구자들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지네틱 앤 인바이먼트 백그라운드를 그 컨트롤, 통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자폐의 원인이 되는 요인 자체만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일단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드노미테이션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드노미테이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드노미테이션이라는 거는 하나의 아이에만 고유하게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형제자매가 쉐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드노미테이션 자체를 굉장히 비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빌리티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바이빌리티가 뭐냐? 가족 간의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요인들이 자폐에 기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같은 가족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레이셔널을 가지고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뮤테이션의 임팩트를 또한 측정할 수 있다. 요런 이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 논문 내용 자체에 대한 것보다 이 논문을 딱 보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대부분 학생들이 제가 챗GPT를 써가지고 논문을 읽어라 그러면 대부분 그냥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요 논문을 줄 테니까 논문을 읽어줘. 보통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챗GPT를 써가지고 하는 이유는 물론 모든 이런 뭐 논문 읽기를 포함한 이런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면서 이 정보들을 더 이렇게 탐독하고 그리고 그 정보들을
일종의 종합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더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PDF를 줄 테니까 읽어봐라, 서머라이즈를 해봐라라고 하면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해주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읽지 마시고 여기서 계속 의문을 품는 거예요. 의문을 품고 상상을 하십시오. 제가 계속적으로 논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중요한 포인트. 논문을 읽고 상상하셔야 됩니다. 논문을 읽고 이 내용은 이럴 거야. 라고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문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서머리만 읽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상상과 의문이 생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문장부터, 이 단어부터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드노보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베리언트 이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엑섬 시퀀싱 이건 수업 때 한번 지나가듯 배우긴 했지만 얘가 또 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이것도 질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시블링도 몰랐으니까 시블링도 이제 물어봤었죠. 그래서 이건 답은 얻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기서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이제 어색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물어보도록 할 텐데 잠깐만 일단 그럼 이거부터 한번 물어보죠. What are 이렇게 how to find them. 그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시블링이 뭐냐, 그다음에 시블링을 어떻게 디파인 했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질문을 더 주면, 챗GPT한테 더 많은 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챗GPT라는 녀석 되게 무뚝뚝해가지고, 먼저 막 답을 막 블라블라블라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 해야 돼. 그럼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을 수 있겠네요. How many? How many? 일단 이렇게 해야겠다. How many de novo in human genom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어, is this different from, is this라고 하면 모르겠지. 그지? Is this, 이렇게 해야겠다. Are de novo single nucleotide variants different from de novo variants?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엑솜 시퀀싱에 있다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어떻게 답을 줄까? 자, 드노보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베리언트는 제네틱 뮤테이션인데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폼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not inherited from either parent.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래서 드노보라는 말은 뭐냐면 라틴어로 새롭게 생긴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죠? 이거 우리가 유전학 수업 시간 때 배웠듯이. 자, 그러면 드노보 SMB는 어떻게 찾냐? 엑솜 시퀀싱이나 홀지넘 시퀀싱을 통해서 찾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엑솜 시퀀싱이 뭐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답을 줬어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트리오 베이스드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찾는다. 그래서 이 트리오라는 게 뭐냐? 삼총사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부모랑 그 다음에 affected individual을 시퀀싱 하는 거다. 그러니까 affected individual은 여기서 이제 자폐로 진단받은 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모님.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과 자폐로 진단받은 아이. 그러니까 3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모한테는 없어야 되는 변이고 자녀한테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쓴다. 그다음 바이오인포메틱스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러면 드노보 SNB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베리언트를 SNB라고 줄였으니까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그죠?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SNB라고 줄였으니까 얘는 뭐냐? 얘는 어 얼마나 일어나는지 프리밸런스 얼마나 일어나는지인데 얼마나 일어나는지 봤더니 굉장히 적게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한 개에서 한 개 반 정도가 per individual, per generation. 그러니까 per generation이라는 건 이제 부모랑 자녀 사이의 한 제너레이션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한 사람에게 한 개에서 한 개 반 정도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는 스폰테니어슬리하게 무작위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고 봐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드노보 SMB랑 드노보 베리언트의 차이는 뭐냐?
드노버 SMB가 모든 어, 드노버 베리언트이긴 한데 드노버 베리언트는 전부 다 SMB는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SMB도 있고 인델도 있고 카피 넘버 베리언트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차이들도 이렇게 주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 챗GPT랑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물어보려고 했던 거 What are exome sequencing? 그죠? 그러면 이제 엑섬 시퀀싱에 대한 이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엑섬 시퀀싱이라는 뭐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키 피처, 주요한 피처는 뭐고, 이런 식의 정보들을 줍니다. 그럼 정보가 거의 대부분 뭐 정확해요. 그다음에 뭐 제가 이렇게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뭐 저는 이걸로 박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봐도 이게 정확한 것 같아. 네. 그리고 이 엑셈 시퀀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샘플 준비하고 캡처를 하고 시퀀싱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제 영상이 엑셈 시퀀싱을 소개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챗GPT가 어떻게 정보를 주는지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논문이 있을 때 조금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단순하게 논문을 요약해줘가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rom Sanders, I have few more questions. 그죠? 여러분들, 한국어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GPT가 한국어를 굉장히 잘 쓰기 때문에 한국어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거 정도의 영어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제 수업을 듣거나 대학원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학생들 수준에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영어로 쓰기를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짧게 짧게 쓰면서 조금 영작도 늘어나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방식들도 달라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시원스쿨이나 어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이런 영어를 좀 실력을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하다가 까먹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영어로 질문했을 때 더 답을 잘해주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구나. 이 여러분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로 질문해요. 근데 영어를 내가 좀 이상하게 해서 챗GPT가 못 알아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챗GPT는 개떡같이 얘기해도 대부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주눅들지 말고 영어로 쓰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질문 해볼게요. What is the hypothesis they had? They had. 그죠? 이 연구의 가설이 무엇이었냐?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처음 연구를 할 때 가설을 어떻게 세웠냐? 이렇게 해야겠다. They said.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What was the limitation of this topic? 그러니까 이 연구 주제에 대한 리미테이션이 뭐였냐? Before Sanders. 이 연구 이전에 이런 주제를 연구하려고 할 때, 리미테이션이 무엇이었냐? 일단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 음, What is the implication? implication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논문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결론, 시사점, 이런 식의 끝맺음이 되는 형태의 모든 단어는 사실 implication이라는 말 하나만 아셔도 됩니다. 그죠? 우리가 conclusion, 뭐 이런 말을 쓸 때 conclusion이란 말은 여전히 좋은 단어이긴 한데 보다 좀 더 포괄적인 말은 implication이다. 그러니까 시사점, 암시점이라고 우리가 굳이 번역하면 그러는데 번역어로는 좀 그 큰 의미를 담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뭔가를 발견했고 뭔가를 찾았다라고 할 때 그거는 대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임플리케이션에 해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at i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죠? of this study.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SN2A라고 하는 유전자를 찾았잖아요. Is there any biological pathway?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모든 논문들은 결국에 패스웨이 수준으로 귀결이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생물학 연구는 제가 수업 시간 때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센트럴 도그마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프로틴. 근데 이게 센트럴 도그마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뭔가 모를 코즈가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피노타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모든 생물학 시스템의 일종의 정보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될 때 이 중간 지점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표현용으로 발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식의 우리가 의생명 관련된 논문을 읽을 땐 요런 거를 매저를 합니다. 보통 요거를 매저를 해요. 그쵸? 요거를 오믹스 연구에서는 이렇게 매저를 하는데 이렇게 매저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측정을 하고 나면 이 측정된 값이 결국에 여기랑 여기에 수렴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어떤 패스웨이나 어떤 셀에 그 나타나는가. 그죠? 그러면 이걸 정확히 좀 물어봐야겠다. Is the gene, risk gene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Found in this study, present in any biological pathway. 그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또 뭘 물어볼 수 있을까? 또 뭘 물어볼 수 있을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다. How they define autism when they collect samples, right?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샘플을 수집할 때 자폐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디파인을 했는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뭘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정도로 한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이제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게 자폐다 이렇게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을 때 제가 얘기했죠. 상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논문이라는 거를 딱 봤을 때 그냥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뭐 그게 가장 좋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요 논문을 쓴 글쓴이한테 마치 내가 질문을 하듯이 생각해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서 GPT한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확하고 약간 주제를 벗어나고 내가 맥락 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을 듣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수님, 저는 논문이라는 것도 처음 읽고 논문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이 논문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전에 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제목을 읽고 전체 소제목을 읽으면서 빠르게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서 질문과 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상과 그 직관을 통해서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을 이제 하면서 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GPT가 그 질문이 맞지 않거나 답이 없으면 답을 이런 정보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제가 한번 여기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Which cell type they found the risk genes are present. 그죠? 어떠한 셀 타입, 그러니까 리스크진, 자폐 관련된 유전자들이 어떤 셀 타입이 나왔는지를 찾아봐 달라. 이렇게도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상상해서 하는 질문들을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이게 실력이 늡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2012년의 논문 말고도 2015년에 같은 저자가 쓴, 그죠? 여기 스테판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만든 논문이 있어요, 여기에.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문이라는 건 어벤져스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2012년, 2015년에 논문을 또 만들었고, 2020년에 논문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스테판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이제 그 감독으로서 일종의 교신 저자로서 이 논문을 이제 쓰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저도 같이 써서 제 이름도 여기 있는데 그 뭐 저희가 진짜 이걸 되게 열심히 쓴 논문인데 이 2012년부터 15년, 20년까지 요 1년의 과정 동안 이 사람이 생각이 변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 관찰도 더 업데이트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상상해서 질문을 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질문을 하고 던지면 이제 GPT가 답을 주잖아요.
그러한 답을 준 내용들과 그 답을 준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질문들의 그 일종의 구조들이 이 연구가 이렇게 2012년, 15년, 20년 동안 가는 동안에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세 종류의 논문들은 결국에 어떤 유전자를 어떻게 찾았는가, 그리고 그 유전자가 어떤 패스에 나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자폐의 어떤 표현형에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얘기를 주구장창 하기 때문에 그 레인지를 벗어난, 그 범주를 벗어난 형태의 어떤 질문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논문을 읽고 이 질문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질문을 만들었는데 아, 내가 이 질문을 이 논문으로 이해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되게 엉뚱하면 GPT가 답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했던 공부나 뭐 이 정도를 놓고 보고 그리고 이런 제목을 읽고 생각하는 거 정도를 한다면 절대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고 이런 작업들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샌더스 연구에서 하이포테시스가 뭐였냐가 있고, 그 다음에 리미테이션. 이 연구 이전의 리미테이션은 뭐였냐? 그죠? 자, 그러면 가설은 뭐냐? 이 사람들이 세웠던 가설은 스노우 베리언트가 논센스나 스플라이스 사이트로 브레인 익스프레스 진의 ASD를 연관이 되어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얘기였고, 이 연구 전에 리미테이션은 뭐였냐? 이 전에는 몇몇 연구들이, 그죠? 어떤 결과를 찾았냐? 드노버 SNB가 아니라 드노버 카피 넘버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찾았다. 근데 드노버 SNB에 대한 임팩트는 레스 클리어했다. 이게 이제 이 연구가 나왔던 필요성에 해당을 하겠죠. 그럼 이 연구의 시사점은 뭐냐? 진 디스커버리, 유전자를 찾았고, 그 다음에 ASD의 제네틱 베이시스를 찾았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 다이그노스틱 애플리케이션을 찾았다. 그 다음에 리스크 진의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는 뭐였냐? 여기서 보시면, SN2A라고 하는 건 뉴로널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영향을, 그러니까 관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이온 채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SN2A라는 유전자가 아마도 뉴로널 엑사이테이토리나 뉴로널 베이시스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자폐를 어떻게 이렇게 진단을 했는가, 정의를 했는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그 자폐 원인 유전자 SN2A 같은 것들이 어떤 셀 타입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봐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연구는 제네틱 스크리닝에 그 포커스를 했는데 어떤 셀 타입인지에 대해서는 스페시파이 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브레인 익스프레스드 진이라고 멘션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추정컨대 뉴럴 티슈에서 익스프레스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로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뉴런에 나올 것 같다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찾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내가 이 셀 타입을 물어본 건 부정확한 질문이었지만 챗GPT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상상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를 통해서 읽는 방법들을 시도해 가시는 게 중요하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 제가 논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할 거고, 나중에 우리가 논문을 쓰는 것도 같이 할 건데, 두 가지 사항 다 우리 한국인들이 진짜 못하고, 그리고 특히 대학원 신입생이나 학부생들이 처음 논문 읽을 때 진짜 못하는 거 하나를 잘해줍니다. 그게 뭐냐? 논문을 구조적으로 접근합니다. 그죠? 논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쓴 길다란 어떤 레포트가 아니라 이 안에는 영화로 치면 그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논문에도.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있고, 마지막에 딱 뭔가를 이렇게 아련하게 하면서 끝납니다. 카페베네, 딱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승전결이 다 담겨 있는 게 논문이라는 건데, 우리가 논문을, 저도 그랬고, 처음에 읽을 때, 굉장히 긴 영어의 글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버뮤다 삼각지대에 빠집니다. 내가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읽고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 논문을 쓴 사람도 항상 달필가가 아니기 때문에,
논문이 항상 재밌게 쓰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 챗GPT를 통해서 보면 이 논문의 전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상위의 정보들로 축약이 되어 있는지를 이 챗GPT가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논문을 읽는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내 대신에 읽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 안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렇게 제목을 읽고 상상하는 거. 그죠? 제목을 읽고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소제목을 읽고 상상하면 좋다고 했는데 만약에 소제목이 없는 이런 짧은 글이다. 그러면 피겨를 읽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죠? 피겨를 읽고도 그래서 피겨 원에서 예를 들면 이런 제목이 있다. 그래서 드노버 SMB가 그 프로밴드 자폐 아이들에게서 자폐 진단받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 인리치먼트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로스 펑션 뮤테이션이 그 자폐 아이들한테 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자폐 이 스노우 뮤테이션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게 어느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가, 어느 정도의 그 샘플 사이즈에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이제 글들이, 이 피겨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 우리가 상상을 하고 글을 재구성해가지고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at is the limitation of the study? I found that the study suggested the sample size for future, for further. What was that? 그죠?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뭐 multiple de novo mutation in same gene, reliably distinguish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런 내용이 리미테이션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챗GPT가 이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요약해 줄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여기서 이제 샘플 사이즈가 리미테이션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여기 있죠. 멀티플 요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이 드노미테이션이 멀티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 프로버빌리티를 모델을 했다. 그래서 몇 개 정도의 샘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는 they predicted larger sample size. 그죠? 이거에 대한 큰 규모의 이런 샘플 수가 있으면 아마도 그 드노미테이션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전자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숫자가 그냥 뭐 많이 나타난다 이게 아니라 진짜 몇 개 정도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So how many samples they think it's feasible for multiple gene, multiple mutation, 그죠? multiple independent 이렇게 합시다. feasible to detect, 그죠? 몇 개 정도 샘플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디텍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어떻게 했고, theoretical number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얘기해 주지 않네요. So, what number? Sample size. 2,000? 10,000? Sample size around 2,000. 근데 제가 사실 답을 알고 물어본 거긴 한데, 그죠. 여기서 이제 사실, 이건 좀 이제 뭐, 이 논문 읽기랑 relevant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이 논문을 여러 번 읽었으니까, 여기 보면 만약에 자폐 유전자가 100개가 있고, 300개가 있고, 뭐 600개가 있고, 1000개가 있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샘플 사이즈에서 이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럼 보시면,
뭐 예를 들면 2,000명 정도가 있다라고 할 때 두 개의 뮤테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들 보시면 2,000명 정도 샘플 사이즈가 있으면 한 12개 정도 유전자를 찾는다. 인 거죠. 12개, 1,000개 유전자 중에 12개를 찾는다. 만약에 자폐 유전자가 실제로 100개만 존재했다. 그러면 한 30개 정도를 찾는 거고. 이제 이런 식의 서제스션을 했는데 아마도 이게 텍스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개 숫자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뭐 얘기를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봤고,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이 2015년, 저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2015년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I'll give you another paper 어, for the, I upload, 그죠? 업로드라고 해야죠. upload a paper in PDF. Please read this paper and summarize. 자, 2012년에 네이처 논문이고, 이건 2015년에 뉴런 논문인데, 이 12년 논문과 15년 논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일단 다음에 물어볼게요. 지금 일단 서머리부터 물어보고, 그죠? 서머리를 그래서 뭘 찾았는가? 그래서 마찬가지 드노미테이션 찾았고 뭐 이런 걸 찾았다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메소돌로지컬 어프로치는 뭐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요약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앞서서 봤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딱 한눈에 봐도 아 이거는 아까 없었던 내용인데 이건 뭐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고 내용을 보고 다시 원문으로 가서 그 내용이 뭔지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그 답을 읽기 전에, 먼저 이걸 하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약간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요 논문도 이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제목이 일단 자폐의 지노믹 아키텍처를 본다. 근데 뭘 통해서 봤냐? 71개 리스크 로사에. 그러니까 71개의 그 자폐랑 연관된 유전자 혹은 유전적인 위치가 있다. 그러니까 71개를 찾았다는 내용이 여기 안에 있겠죠? 그리고 이 논문을 보면 네 가지를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데 드노보 카피 넘버 베리언트가 자폐랑 연관이 되어 있다. 그죠? 그다음에 드노보 뮤테이션이 IQ가 높은 아이들한테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죠? 그다음에 드노보 뮤테이션이 작은 드노보 뮤테이션들은 그 적어도 하나의 그런 자폐 유전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다음에 총 65개의 유전자와 6개의 유전적 위치들을 찾았고 이것들은 크로마틴이나 시냅스에 관련된 그런 유전자들을 타겟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도 앱스트랙트, 서머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앱스트랙트로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인트로덕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리절트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리절트는 소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소제목이 여기 내용에서 뭘 했는지를 있죠. 소제목이 있고 여기도 소제목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소제목이 있고. 그래서 이 소제목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논문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서머리로 돌아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챗GPT가 서머리를 줬고, 그러면 제가 아까 샌더스 2012년 논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가 내용을 이렇게 물어가면서 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봤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를 더 줘볼게요. 2020년 논문을 주고 I'll give you the third paper and please read it and summarize their finding. 자, 그러면 2020년 연구 이렇게 타이핑이 되는 동안 한번 봅시다. 이 2020년 연구는 라지 스케일 엑솜 시퀀싱 연구를 했고 이게 어떤 거를 의미를 하느냐? 디벨롭먼탈 펑셔널 체인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자폐 뉴로바이올로지, 신경생물학과 어떻게 이런 발생적인 혹은 기능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찾아냈다라고 하는 연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았냐? 2020년에는 102개의 유전자를 찾았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70개의 유전자를 찾고 여기서는 100개의 유전자를 찾은 거죠. 그리고 이 유전자가 대부분 익사이테이터리 이니비토리 뉴런의 초기 발달에 나타난다. 그리고 시냅스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그 시냅스에 연관된 유전자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찾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뭐라고 찾았죠? 여기서도 60개 정도 유전자를 통해서 이게 시냅스 유전자를 타겟한다는 걸 알았는데 여기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그 뉴러널 리니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까지 찾았고, 그다음에 어떤 자폐 유전자들은 발달 단계에서 굉장히 브로들리하게 나타나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나타난다라는 내용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이제 12년, 15년, 20년 동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GPT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20년 보시면 이렇게 유전자를 찾았고 이런 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 내용을 찾았는데, 자, 그럼 제가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인데 뭘 하고 싶냐? 우리가 이거 세 가지를 찾았으면 이걸 이제 비교해 달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Three studies, Sanders 2012, 12, Sanders 2015, and Sector Strong. 어, 근데 comparison of their major findings, any progression, also any methodological difference. 아, 여기까지 쓰면 너무 많으니까 일단 두 가지만 씁시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고 나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그 연구가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지를 챗GPT가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썸머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가 됐고, 샌더스 논문은 이거를 했다. 그래서 포커스는 뭐였냐? 메이저 파인딩은 뭐였고, 어떤 게 주요 시사점인가? 15년 논문은 어땠고 20년 논문은 어땠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여기서 어떤 식의 발전이 있었고 무엇을 시사했는가? 그러면 2012년부터 20년까지는 이 드노보 인디비주얼 드노보 미테이션이 컴플렉스 네트워크로 가는 과정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2012년엔 여러분들 보시면 요걸로 봅시다. 2012년에 보시면 SN2A라고 하는 유전자에 요런 드노보 미테이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를 찾았죠. 이때는 이 유전자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2015년에는 이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아까 봤던 70개 정도 유전자를 찾았고 여기는 100개 정도 유전자를 찾았는데 이 100개 정도의 유전자들이 그냥 랜덤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런 셀 타입, 그러니까 익사이테이터 뉴런이나 이니비토리 뉴런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유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까지 찾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네트워크까지 이루는 그 일련의 확장성을 보이는 이 연구들이 2012년부터 20년까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챗GPT가 이 세 편의 논문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요약을 한 겁니다. 그죠? 하나의 뮤테이션만 봤었던 12년의 연구, 그게 아니라 한 8년 정도가 지났더니 이 하나의 뮤테이션이 아닌 여러 가지 뮤테이션이 갖고 있는 유전자들 네트워크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는 스케일과 프리시전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규모도 늘어나고 더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가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펑셔널 인사이트, 그러니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들까지, 기능적인 영향들까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디벨로먼탈 스테이지나 이런 신경세포의 타입에 대한 것들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이그노시스, 진단이나 치료 전략에도 더 폭넓은 시사점을 준다까지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 일련의 세 편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이런 내용이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논문을 읽을 때 이 세 편의 논문을 그냥 쭈르륵 읽으면 뭐 특히나 이제 논문을 처음 읽는 학생들은 이거 한 논문 읽는데 일주일씩 걸려요. 그럼 세 논문 읽는데 3주가 걸리는 거죠. 그렇게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논문을 전체적으로 구조를 잡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보는 것처럼 한번 쭉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구조를 머릿속에 든 상태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고 내용을 그 구조를 연결하는 걸 방식으로 논문을 읽으면 논문을 훨씬 빨리 읽는다는 거죠. 그쵸? 한 편의 논문을 읽는 것도 빨리 읽는데 이렇게 세 편에 연달아 들어가는 논문을 읽는 것도 여러분들이 더 손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논문 읽는 것들에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